우리 동맹국들 상당수는 사실 친구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도쿄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교전 직전 상황. 일본이 보낸 긴급 SOS에 미국의 답은 없었고 72시간 동안 동맹의 약속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도와달라는 말만 하지 정작 자기들이 해준 게 뭐가 있나. 워싱턴 내부 회의록에 적힌 이 냉소적 평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출된 국방전략서 초안 한 장에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모범 동맹국은 한국, 이스라엘, 일본 이름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미 조선소 정비 슬롯을 비워뒀고 탄약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위기시 즉시 제공 가능한 감시정찰 패키지까지 준비해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일본의 손을 놓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조용히 모범 동맹의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자랑스럽다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블레이크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퍼시픽 폴리시 랩이라는 민간 싱크탱크의 동아시아 위기 대응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 직함을 보고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론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와 문서 더미를 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식어버렸습니다. 손이 얼어붙어서 들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국무부 청사 지하 상황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동아태 라인 실무자들은 모두 똑같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모니터 왼쪽 상단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레이더 락.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화기관제 레이더로 조준했다는 합참 보고였습니다. 교전 직전 단계라는 뜻이죠. 제 머릿속에선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미일 동맹 제5조, 상호방 위조약, 자동 개입 조항. 동맹이면 방패가 올라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오른쪽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백악관과 베이징 통화 준비라는 일정이 따로 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에요. 도쿄에선 SOS를 쏘아 올리고 있었고 일본 대사관은 공개 지지 성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부는 조용했습니다. 무섭도록 조용했죠. 제 옆에 앉은 선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방패가 올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올까라는 단어요.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올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동맹이 자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친구가 아니라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있을 거야. 그래야 하잖아. 하지만 그 순간 일본의 공식 요청 문서가 긴급 표시를 달고 결제선에 올라갔고 동시에 대통령 일정표 맨 위에 미중 거래 브리핑이라는 글자가 박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급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안이었죠. 미일 동맹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선배 분석관인 메건 하트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50살이 넘은 그녀는 정책 검토 책임자로서 수십 년간 이 바닥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에단. 메건이 제 초안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동맹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상호방위 약속 아닙니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문서예요. 내가 묻는 건 동맹이 감정인지 아니면 성과표인지예요. 그 말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성과표라니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메건은 책상 위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내부 메모였죠. 거기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기술 협상 분위기 훼손 금지. 도쿄라인에서 아무리 미일 동맹의 신뢰를 외쳐봐야 워싱턴 내부는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원칙을 말하고 싶었지만 주변은 모두 거래를 말하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방 쪽 연락망이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떠올랐죠. 강서윤, 한미방산조선 협력 실무자문관.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건이 말했습니다. 그분 만나봐요. 도움이 될 거예요. 1시간 뒤 저는 펜타곤 부속 건물의 작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38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수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쿄 건은 성명으로 못 막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막습니까? 그녀가 잠시 저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동하는 능력으로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성명이 아니라 능력이라니요. 서유는 노트북을 열어 한 장의 표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주고받은 협력 기록이었죠. 일본 쪽엔 요청이 가득했습니다. 공개 지지, 공동훈련, 경고 성명. 반면 한국 쪽엔 다른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조선소 투자 일정, 부품 공급망, MRO 협력, 탄약 생산 라인 증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요구하는 쪽과 제공하는 쪽이 따로 있다는 걸요. 그리고 새 규칙에선 제공하는 쪽이 신뢰받는다는 걸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단 씨, 친구가 아니라면 뭘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지난 12개월간의 보고서를 모두 책상에 펼쳤습니다. 도쿄 관련 문서와 서울 관련 문서를 나란히 놓고 읽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서엔 요청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공개 지지 요청, 공동훈련 요청, 경고 성명 요청. 모두 정당한 것들이었죠. 동맹국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문서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거기엔 요청보다 실행이 많았습니다. 조선소 투자 확정 일정, 부품 공급망 구축, 현황, MRO 협력 실무회의록, 탄약 생산 라인 증설 진행 상황.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요구를 줄이고 빈틈을 메웠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표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아니라 해결책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씁쓸했습니다. 일본은 더 오래된 동맹인데 왜 체감 신뢰가 달라진 걸까요? 그때 태평양 사령부 채널에서 새 경보가 떴습니다. 중국 함정이 센카쿠 인근에서 상시화 수준으로 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도쿄는 비공개로 재촉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움직이는지 확인해달라고요. 저는 그 문장에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확인해달라니요. 믿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대신 실무선에서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상황 악화 시 즉시 제공 가능한 ISR 패키지였습니다. 감시정찰 자산, 해상 정비 옵션, 탄약 보충 계획까지 모두 준비돼 있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PR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과 실행력 경쟁이었던 거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에단 씨, 이번 위기는 성명이 아니라 실행 패키지로 막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의 등급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때 공급되는 능력으로 정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SOS를 미국 단독이 아닌 한미 실행 패키지로 바꾸는 거였죠.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실행 패키지 초안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거든요. 대통령이 동맹국 방위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우리 동맹국들 상당수는 사실 친구가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실의 모니터마다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누가 말을 꺼낼까 기다렸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도쿄의 반응이 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일 동맹 붕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죠. 국무부 내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공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각자 할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일본 대사관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글자 사이에서 절박함이 아니라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제 일본은 성명을 받는 순간 더 위험해져요. 중국이 명분을 얻거든요. 저는 그 말이 섬뜩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이 공개로 편을 들면 중국은 더 공격적인 행동을 미국과 일본의 도발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작동하는 억제였습니다. 말싸움 대신 실제 사고를 막는 증거를 만드는 거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기로요. 매건이 제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에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매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저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30분 후에 같은 장소에서요. 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언어가 붕괴됐다면 이제 억제라는 실행으로 세워야 한다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서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이미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단 씨, 질문을 바꿔야 해요. 일본을 살릴까가 아니라 사고를 막을까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일본을 살리는 것과 사고를 막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내부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일본을 살려야 동맹 체면이 산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일본 때문에 미중 거래판을 깨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죠. 양쪽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옳지도 않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웅서사가 아니라 계산서로 가득 찼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서윤을 찾아갔습니다. 서윤 씨, 사고의 정의를 좁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 락이 실제 미사일 발사로 넘어가면 누구도 수습 못해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오발이었습니다. 서윤이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경고, 분리, 증거. 경고는 중국이 선을 넘는 순간을 기록해 제3자가 부인 못하게 만드는 것. 분리는 일본 전투기가 오판하지 않게 안전회랑과 통제 절차를 실무로 구축하는 것. 증거는 공개 성명 대신 우리가 이미 보고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를 조용히 전달하는 것.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서윤은 잠시 저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요. 그리고 빠르게요. 그녀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공개 작전성 협력안을 작성해서 승인 라인에 올리기로요. 문제의 정의를 바꾸는 순간 해법도 바뀌었습니다. 동맹 체면과 미중 거래 사이에서 고민할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절차를 만들면 됐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국무부가 아닌 별도의 팀을 꾸렸습니다. 이름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연합팀이었죠. 국무부 위기분석, 국방연락장교, 주한미군 연락선, 그리고 서윤이 연결한 한국 측 합동대응 창구까지 포함됐습니다. 첫 회의는 조용했습니다. 기록은 최소화하기로 했고 대신 시간표를 촘촘하게 짰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 72시간 동안 오발과 오판을 제로로 만든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입니다. 한국 측에서 즉시 제공 가능한 자산 목록이 들어왔습니다. 해상 감시 데이터 공유, 연료와 정비 지원 옵션, 그리고 상황 악화 시 국제사회 브리핑에 쓸 수 있는 객관적 로그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미 다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일본엔 공개 약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위대 실무선에 안전회랑과 통신 프로토콜만 전달했습니다. 중국에도 직접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신호를 줬습니다. 당신들의 움직임이 누적 기록되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이 방식이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라는 말 대신 리스크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동맹을 재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건이 제자리로 와서 물었습니다. 에단,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동할 겁니다. 밤늦게까지 팀원들과 세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72시간 타임라인이 붙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신호를 보낼지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 시대의 동맹은 선언이 아니라 운영체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첫 실전 시험이 남았습니다.
중국이 다시 레이더락을 걸면 우리가 만든 장치가 실제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시스템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한 잔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에단 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조건이요? 서윤이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과를 한국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도요? 그녀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자랑은 내일 해도 돼요. 오늘은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윤은 노트북을 열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산업, 군 실무가 왜 빠르게 움직이는지요. 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 정비 슬롯을 이미 비워뒀고 탄약과 부품 공급망도 유사시 우선순위가 합의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공개적으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도쿄가 무너지면 그 다음 불안정이 한반도로 번지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웃는 이유가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구조적 자신감이라는 걸요. 점심시간에 서윤과 함께 펜타곤 인근 식당에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에단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동맹이 중요하다고 믿어서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동맹은 믿음만으론 안 돼요. 작동해야 하죠.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국 측 실무진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질문에 즉시 답했고 요청에 즉시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이 말했습니다. 에단 씨, 이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험이 올 거예요.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떠드는 대신 결과를 남기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이 서윤 같은 보이지 않는 실무자라는 것도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실제 충돌 직전 상황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뉴스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팀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본 전투기의 교신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오판을 줄이기 위한 단문 코드가 적용됐죠. 복잡한 문장 대신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상황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 감시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로그가 실시간으로 합동팀 대시보드에 떴습니다. 위험 접근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렸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중국 함정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 채널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식 성명을 아꼈습니다. 대신 비공개 라인으로 중국의 메시지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기록하고 있다는 한 문장이었죠. 위협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알린 것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미 실무선의 준비였습니다. 확전 시 대피, 정비, 연료 공급까지 한 장짜리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복잡하면 위기 때 못 써요. 단순해야 작동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널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의 오판을 막아줄 시스템만 제공했습니다. 도쿄는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국뽕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승리라는 사실이 더 짜릿했습니다. 맥건이 제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에단, 잘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이런 건 늘 한 번의 변수로 무너지거든요. 이틀째 밤, 모니터를 보던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중국기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엔 센카쿠 인근으로 접근하는 편대가 보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수가 왔네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의 한 기자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국방전략서 초안 일부라며 내용을 보도했죠. 저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모범 동맹국 한국, 이스라엘. 일본 이름은 없었습니다. 형식적 언급만 남아 있었죠.
저는 급히 도쿄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패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언론은 동맹 붕괴 시나리오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초안이긴 한데요. 누가 흘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유출이 사실인지 정치인지 구분하려 했지만 현실은 단순했습니다. 시장과 여론은 이미 믿어버렸습니다. 1시간 뒤 서윤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 있었죠. 에단 씨,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이 코너에 몰리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간 승리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상대를 절벽으로 몰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절벽에서 튀어나오는 게 우발적 충돌이라는 것도요. 매건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러서면 끝이라고 하네요.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일본 총리의 긴급 성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주권을 지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문장이 섬뜩했습니다. 어떤 대가라니요?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승리는 다음 사고의 도화선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감보다 긴장이 먼저 왔습니다. 이 승리가 폭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도쿄가 무리한 강경 행동을 준비한다는 징후였습니다. 자위대 일부가 경고 사격에 준하는 위험한 항공 기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서윤을 봤습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은 해상과 공중 압박을 상시화하며 일본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센카쿠 인근 해역엔 매일 중국 함정이 나타났고 하늘엔 전투기 편대가 순찰을 돌았습니다. 일본은 내부 여론에 떠밀려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물러서면 끝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과의 큰 거래를 우선하고 있었죠. 이 세 방향 압박이 한 점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회의실엔 고위급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블레이크, 이 협력 누가 책임질 건가?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서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불만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일본 사고까지 떠맡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에단 씨, 압박이 심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끝까지 실무선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일본을 돕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막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적대자를 명확히 봤습니다. 중국의 전략가들이 노리는 건 단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일 사이의 균열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들은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이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경고 사격에 준하는 위험한 항공 기동을 내일 실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밤 안에 막아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알아요. 지금 움직일게요. 저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적은 상대가 아니라 오판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일본 전투기 편대가 중국기 접근에 대응하며 고도를 낮췄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레이더 경보음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신이 짧아졌습니다. 한 번의 오해가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합동팀 대시보드에 빨간 경고가 떴습니다. 한국 측 로그가 잡아낸 중국기 비정상 각도 접근 패턴이었습니다. 서윤이 즉시 일본 실무선에 경고했습니다. 지금 각도는 함정입니다. 고도 유지하세요. 회피 회랑비로 이동하세요. 하지만 일본 측 한 지휘관이 반발했습니다. 우릴 겁먹게 하려는 거냐? 지금 물러서면 끝이다.
저는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기 한 대가 잠깐 레이더 신호를 끊었습니다. 잠깐의 공백. 그건 무장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부 승인 따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채널로도 동일 경고를 보낸다. 책임은 내가 진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경고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30초가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편대가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회피 회랑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기는 각도를 바꿨고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막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단 30초 차이로 전쟁이 날 뻔했다는 공포요. 매건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단 잘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로그와 회피 회랑 지시가 실제로 일본 편대를 살려냈습니다. 사고가 턱 밑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랐습니다. 뉴스는 조용했고 아무도 모르는 승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영웅은 총을 쥐는 사람이 아니라 방아쇠를 내려놓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교전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랐습니다. 뉴스는 조용했고 실무자들만 심장이 뛰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문서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렸고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쿄는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우리가 살려줬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체면이 무너지니까요. 워싱턴도 공개 칭찬을 못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기 싫었으니까요. 한국도 조용했습니다. 서윤의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지? 아무도 모르면 의미가 있나?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매건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의미는 있지. 오늘 전쟁이 안 났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알까요? 누가 기억이나 할까요? 매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알잖아.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허무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었고 기록은 최소화됐고 상부는 성공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승진도 없고 표창도 없고 심지어 공식 보고서에도 제 이름은 빠져 있을 겁니다.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에단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일본은 더 불안해질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막은 건 총성이지만 내일 막아야 하는 건 동맹 붕괴라는 걸요. 가장 큰 공은 종종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빈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박수 대신 구조를 남기자. 다시는 이런 30초가 오지 않게. 제 손글씨가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자극적이지 않게 지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위기 오판 방지 프레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동하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핵심은 세 줄로 정리됐습니다. 첫째, 공개 성명 최소화하고 대신 객관 로그를 표준화합니다. 누가 봐도 부인 못하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둘째, 위기 시 회랑과 교신, 회피 절차를 미리 합의합니다. 즉흥 기동을 금지하는 거죠. 셋째, 동맹 평가는 요구량이 아니라 기여량으로 측정합니다. 정비, 생산, 정보, 인도적 지원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서윤이 제 초안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한국이 준비한 기여 표준 패키지를 얹을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조선, 정비, 부품, 탄약, 훈련까지 운영 가능한 목록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도 길을 남겼습니다. 체면을 살리며 참여할 수 있게 공개 사과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실무 참여 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굴복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게요. 그냥 새로운 협력 체제에 참여한다고만 하면 됐습니다. 중국에는 한 줄만 남겼습니다. 기록과 절차가 구축되면 도발은 사고로 번지지 않는다.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판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맥건이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에단, 이건 단순히 일본을 돕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동아시아를 사고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숙한 동맹은 상대를 세우면서도 사고를 막는 시스템을 우선해요. 저는 그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좌절에서 벗어나 구조를 남기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프린트했습니다. 내일 공식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프레임이 공식 문서로 채택될지 아니면 정치에 묻힐지 마지막 승부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방과 외교 라인이 동시에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뒤편 방청석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서윤도 옆에 있었죠. 우리가 만든 제안서가 채택될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실무서는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특정 국가를 콕 집으면 외교 파장이 클 테니까요. 저는 미리 준비한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이 질문을 감정이 아니라 기여로 답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동맹을 평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이 준비한 자료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정비 슬롯 제공, 공급망 안정, 위기 때 로그 표준화, 오판 방지 프로토콜. 숫자와 날짜로 가득한 표였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모범적입니다. 그 한 문장이 청문회장을 흔들었습니다. 도쿄는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번엔 분노 대신 현실이 떠올랐을 겁니다. 며칠 뒤 일본 내부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기여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열렸습니다. 자존심 대신 실리를 선택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누군가는 여전히 반발했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중국은 즉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성명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는 도발이 사고로 번지지 않는다는 걸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감각이 왔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에단 씨.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맹의 미래는 체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여로 결정된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바꾼 것이 한 사건이 아니라 규칙이라는 것도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워싱턴의 보고서 표지에는 화려한 수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줄이 남았습니다. 오판 방지 프레임 영건의 교전, 영건의 발사.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동맹이라는 단어가 아름답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요. 선언이 아니라 작동으로요. 서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를 만났습니다. 공항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셨죠. 에단 씨, 우린 오늘도 조용히 할 일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저는 그제야 한국이 뒤에서 웃은 이유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미 준비돼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웃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소의 야간 작업 등처럼 실제로 켜져 있었습니다. 탄약 생산 라인처럼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비 슬롯처럼 실제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도쿄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립 대신 변화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기여형 동맹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맥건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남는가? 저는 이제 그 답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여와 신뢰. 그리고 작동한 기록.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새로운 위기 징후였습니다. 저는 한숨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규칙은 바뀌었으니까요. 다음 위기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진짜 국격은 말이 아니라 위기에서 사람이 살도록 시스템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조용한 실무자들이라는 것도요.
저는 책상에 앉아 새 보고서를 열었습니다.